푸른기차 최윤. 사람들은 그에 대해 말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에 대한 충분하고도 만족스러운 어떤 자료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은 아닐 것이다. 그의 삶은 흔적 없고 매끄러우며 아무에게도 이해되지 못할 것이며 어쩌면 이해할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는 삶의 애호가도 아닐 것이며 그렇다고 염세가도 아닐 것이다. 그는 고함치지 않으며 흥분하지 않고 화내지 않으며 불행해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으며 눈물을 보이지 않지만 호들갑스럽게 웃지도 않는, 그는 살 뿐이며 되도록이면 잘 살고 있음을 잊을 정도로 잘 살려고 할 뿐이다. 복도로 면한 창문 쪽에서는 늘 그렇듯이 그가 다가가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세상이 먼저 그에게 다가온다. 사무실 임대용으로 지어진 이 건물을 향해 걸어오는 바쁜 걸음과 각자 문 뒤로 사라져 버리기 전에 던지는 짧고 부산한 인사말들, 혹은 전동차 시간에 맞추어 출근을 서두르는 똑같이 바쁜 발자국 소리, 밤새 억눌려 있던 강한 수압의 수돗물 소리, 이미 하루를 시작한 사람들의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 이제 그만. 아직은 자제된 초여름의 열기가 그의 상체와 침대가 닿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지만 그는 일어나지도 커튼을 젖히지도 창문을 열지도 않는다. 그가 눈을 뜨자마자 하는 첫 번째 몸짓, 너무 자동적이어서 몸짓이라고도 할 수 없는 FM 라디오의 버튼을 누르는 그 동작을 그는 하지 않는다. 방 안으로 스며들어오는 빛은 희미하게 침대와 창문 사이에 놓인 사물들을 어슴풀에 비추고 있지만 그 사물들의 정체를 알기 위해 그는 빛이 필요하지도 눈을 돌려 그곳을 볼 필요도 없다. 몇 개의 씻지 않은 식기와 커피잔, 그리고 펼쳐진 책과 이국의 방언처럼 모호한 글자들로 장식된 종이장들, 벗어놓은 속옷과 꺼진 화면, 구겨진 휴지와 꺼진 담배, 이 모든 색바랜 것들의 목록을 그는 보지 않고서도 볼 수 있다. 시계를 보지 않고도 시간을 알 수 있듯이 시간을 알 필요가 없듯이 시간은 무엇을 위한 시간이건 시간은 지나가 버렸다. 이제 그것은 그에게 확실해 보인다. 그는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전화를 걸 수가 있다. 그는 구체적인 이유를 대면서, 예를 들면 치통이나 안질 같은 이유, 구체적이고 일상적일수록 그리고 적나라한 이유일수록 설득력이 있다. 학기 마지막 주일에 이 토론회에는 참여할 수 없노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않는다. 일주일에 2번 지하철까지 가는 버스를 계산해 넣고 지하철 시간표를 꺼내어 알맞은 열차의 출발 시간을 확인하고 그 시간에 맞추어 모든 것을 준비했음에도 늘 빠듯해지는 짧은 여유 시간에 어딘가 조금은 비린 냄새가 나는 잔에 커피를 풀어 마시고 지하철 안에서는 전날 준비한 강의나 발표 노트를 훑어보는 일들을 단지 머릿속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꼼꼼하게 떠올릴 뿐 일주일에 1~2번
대여섯 시간씩 사회적인 활동과 비사회적인 활동을 구분하는 목록과 통계와 숫자에 대해 말하는 남자를 불확실한 지식을 확실한 어조로 말하며 주관적인 견해를 그럴듯한 이론으로 객관화하며 민감한 이권을 저마다 대변하며 첨예하게 나누어지는 특정 분야의 계파에 대해 외울 정도로 빠삭하며 침대에 누워 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막연히 고개를 돌린 그곳에서 외출 준비를 하는 신경질적인 몸짓의 그 남자를 그는 그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바라보듯이 비스듬히 솟아올라오는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고 있다. 그는 최소한 전화를 할 수도 있었다. 그의 예기치 않은 부재를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고지하며 다음 주에 보충 토론회를 대비한 과제를 전달하게 하거나 자유토론의 주제를 즉흥적으로 제의하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제의하면서 당장 그를 사로잡는 이상한 힘의 사보타지를 한 주일 정도 연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한 주일 후에는 그는 전화하지 않는다. 그것이 어떤 것이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 당장 그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수월한 일이기 때문에 그는 침대의 경계를 넘는 지역으로 그의 몸을 이동하지도 않으며 이 아침 세상이 그에게 보내는 어떤 유혹, 세상이 그에게 가해오는 어떤 도전에도 반응하지 않는다. 그에게도 전화가 한 번 울렸다. 그는 전화에 대답하지 않았으며 아마도 그때 그의 부주의한 발동작에 걸려 전화 코드가 빠진다. 전화의 울림은 멎는다. 그것은 진정 의도적인 행동은 아니었지만 다행스러운 부주의였다. 그는 그러므로 전화 코드를 제자리에 다시 꽂지 않는다. 70kg의 그의 몸무게로 침대에 팬 불편한 자국에 점점 더 깊이 살덩이를 묻을 뿐이다. 서너 번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고집스러우며 필사적이다. 구성진 목소리를 금지당한 세탁소 직원, 절대 사절 신문 배달원, 아니면 못생긴 교회 천사. 그는 멀어져가는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 그는 가끔 침대 옆에 놓인 물을 마신다. 가끔은 미지근해진 물에 탄 커피도 커피의 미지근한 바로 그런 속도와 그런 색채로 시간이 지나가고 그는 그 뒤를 따라 뛰지도 그것을 앞질러 가고자 허덕거릴 필요도 없다. 그는 숨을 쉴 뿐이다. 그의 숨결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다. 그는 균형 잡힌 이 음보에 숨을 쉰다. 어디선가 누군가 켜놓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그의 방까지 새어 들어온다. 얼마 전부터 혹은 기억도 할 수 없는 아주 오래전부터 서서히 그는 다른 것에 앞서 먼저 음악에 대해서 변덕스러워지며 까다로워지기 시작한다. 음악이 그에게 해를 입힌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이 한 것이 있다면 그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부단히 노력한 것뿐이다. 음악은 그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맨 먼저 부당하게도 음악에 대해서 까다로워진다. 그의 상태에 정확히 상응하는 음악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한다. 그가 한 소절 혹은 두 소절까지 듣는 일은 아주 드물어진다. 그는 더 이상 그에게 알맞은 곡을 찾지 않는다. 그는 이제 음악을 듣지 않는다.
열어놓은 어떤 창문에서도 흘러나오는 라디오 곡이 아무런 저항 없이 그의 방에 스며들어오듯이 그는 어쩌면 한 번도 진정으로 음악을 좋아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는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있다. 그는 뒤척이고 눈을 감고 뜨며 창문을 보고 커튼 주름의 불규칙한 간격을 수없이 쫓아가고 밖에서 다가오는 소리에 멀고 가까움을 구별해보고 다시 돌아눕고 눈을 감는다. 그는 연필을 깎는다. 6자루의 연필을 정성 들여 뾰족하게 선정적으로 꽃을 화병에 꽂듯이 먼지 낀 유리컵에 깎인 연필들을 꽂는다. 그는 보풀이 일어나는 싸구려 양탄자 위에 흩어져 있는 빨랫감을 주워 올린다. 서너 점의 더러운 옷가지들을 그는 세면대의 하수구를 막는다. 세면대에 물을 채운다. 세제를 풀고 속옷을 담근다. 그가 세면대 위에 걸려있는 거울을 보지 않으려고 해보아야 소용이 없다. 게다가 거울을 피할 이유도 딱히 없다. 그 속에는 과잉으로 자란 수염과 플라스틱처럼 결연하게 무관심한 동공, 무정부 상태로 뻗친 머리카락과 거부적인 몸짓으로 구겨진 속내의가 그를 마주보고 서 있다. 그는 자신의 신원을 확인한다. 그렇다. 그는 대낮에 무수한 얼룩이 방향 없는 지도를 그려내고 있는 거울 속에서 모호한 음음부호를 양미간에 그려내는 28배 남자. 서투르고 미지근한 방식으로 삶의 아침 인사를 하고 저녁마다 영혼의 과장된 신음소리를 내는 한 남자. 그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 설탕을 진료로 하는 몇몇 상품을 둘러싼 욕구의 다원 구조를 통해 현대성을 고찰하고자 한 그의 논문, 현대적 주체의 비판적 고찰은 지금은 꺼진 컴퓨터 속에 슈거 HWP, 슈거리 HWP, 슈거2 HWP로 잠들어 있다. 이렇게 설탕에 대해 논문을 준비하는 일주일에 3시간의 강사 월급과 설탕을 근간으로 하는 회사 부설 연구소가 특정 자료와 함께 지급하는 경향성 소액 장학금을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이어봐도 월세 지급일을 맞을 때마다 7평의 공간이 무한히 넓어만 보이는 그런 사람이 하나 거울 저편에 서 있다. 그는 막 빨래를 마치고 얼굴을 든 남자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행복한가? 늦게, 아주 늦게, 저녁 10시나 11시쯤 그는 허기를 느낀다. 그는 침대 바로 옆에 허물로 벗어두었던 청바지를 주워 입고 밖으로 나간다. 갑작스런 움직임에 현기증이 뒤통수를 당기기도 하지만 그 현기증은 그에게 처음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그는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오래전부터 병을 앓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잠복기간이 1년 혹은 2년 정도가 되는 그런 불치의 병원균이 오래전부터 그의 몸속에 서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후두암이나 악성 간염, 최초로 그에게 옮겨붙은 전대미문의 전염병, 그러기나 하라지, 차라리 그러기나 하라지. 불치의 병에 대한 가능성은 그를 오히려 안심시키는 쪽이다. 그렇지만 현기증은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
그는 조용히 문을 나선다. 문 밑에 떨어져 대낮에 분주한 발길에 밟혀온 아무도 줍지 않은 신문을 그도 주워들지 않는다. 그는 밖으로 나간다. 그는 신문지가 되고 수많은 사람이 그를 밟고 지나간다. 밟을 테면 밟아라. 끽 소리 없이 밟혀주리.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는 역 쪽을 향해 걷는다. 그는 편의점에서 주간 시사지와 담배와 샌드위치를 사고 카페에서는 레귤러 커피 2잔을 마신다. 그는 그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어느 곳에서도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다시 그의 방으로 돌아온다. 일종의 관성의 법칙으로 버려둔 더러운 식기, 읽히지 않은 채 며칠을 열려있는 책, 구겨진 종이와 와이셔츠, 코드가 뽑힌 벙어리 전화, 정리되지 않은 빈약한 통장, 이제는 생산되지 않는 구형 오디오, 아무런 기억이 없는 침대 옆으로 그는 눈을 뜨고 있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며 눈을 감고 또다시 잠을 청하지도 않는다. 잠이 그에게 스며들 뿐이다. 저녁나절 그는 조간지와 주간지, 월간지와 석간지, 안내장과 팜플렛, 설명서와 초대장, 정보지와 광고문, 이런저런 인쇄물을 주머니에 가득 꽂고 투명으로 벽을 넘는 남자처럼 아무의 눈에도 띄지 않고 방으로 돌아온다. 친구의 메모 대신 관리비 용지가, 일거리를 맡기는 편지 대신 월말 영수증이 문 밑에서 그를 기다리지만 그는 허리를 굽혀 줍지 않는다. 발로 밀어 침대 옆에 쌓아놓을 뿐이다. 그는 미지근한 물에 인스턴트 커피를 풀어 덜 식힌 찻잔에 부어 마시면서 무심한 손에 잡히는 종이를 속삭이며 읽는다. 이제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는다. 이제 아무도 그에게 약속 시간과 장소를 알리는 쪽지를 그의 방문 틈에 끼워놓지 않는다. 방을 청소하고 먼지를 털어냈으며 더러운 잔과 식기를 씻고 전화 코드를 꽂아 놓았음에도 아무도 전화를 하지 않는다. 모두가 그의 부재에 지쳐버린다. 열어놓은 창문으로는 그의 체온보다 몇 도씩 높은 것만 같은 열기가 새어 들어올 뿐 그는 우통을 벗고 앉아서 가상적인 구직 편지를 작성하고 그의 이력서를 덧붙이며 그 모든 것을 펜글씨 연습을 하듯 자필로 써내려간다. 그의 주소를 쓰고 이름을 쓰고 우아하게 새겨진 인감 도장까지 찍어 봉투에 감금한다. 그렇지만 어떤 편지도 우송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면담 요청이나 증빙 서류를 보충하라는 어떤 답장도 받지 않는다. 우연히 그가 도시 남서쪽에 위치한 공원까지 걷게 된 어느 날 저녁, 그는 한 아파트의 초인종을 누른다. 그의 큰 누이가 문을 열어준다. 그의 조카, 글쎄 그 아이는 벌써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다. 매부의 상점이 문을 닫기에는 이른 시간이다. 매부의 상점은 잘 되는 편이고 아직은 기반이 확실치 않아 일찍 문을 닫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누이는 행복하다. 그는 여러 가지 소식을 듣는다. 2달 후에 있을 모친의 제사에 그녀는 아마도 남편 없이 혼자 내려갈 것이다. 고향이 관공서에 근무하는 큰형은 곧 진급될 예정이며 부친의 고질적인
관절염을 치료할 획기적인 수술법이 고안되었으며 사람은 머지않아 불사의 시대로 진입하는지도 모른다. 루이는 안정되지 않은 동생의 장래에 대한 걱정을 아끼지 않는다. 동생이니까. 그는 아슬아슬한 미소를 지으며 누이의 동어 반복을 경청하고 누이가 식탁에 꺼내놓은 고등 생선의 꼬리를 잘라준다. 그의 삶은 어쩌면 잘못되었다. 아니, 확실히 잘못되었다. 아마도 누이의 삶만큼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삶만큼이나 언제부터인지도 모를 정도로 서서히 오래전부터 그는 돌아눕는다. 그는 다시 돌아눕는다. 그는 네온이 켜진 응접실의 어항 옆에 앉는다. 물고기는 잠을 자지 않는다. 그는 일자리를 찾을 것이다. 일자리는 약간의 진부한 난항을 거치면서 어렵지 않게 구해질 것이고 그는 일의 종류에 관한 한 그다지 까다롭지 않을 것이다. 이틀이나 사흘 이렇게 그는 누이의 집에서 조금 머문다. 아무도 없는 아침나절 그는 먼 거리를 걸어 집으로 돌아온다. 그는 매일 외출한다. 나가기 전에 서랍에서 지폐 한 장씩 집어들고 그는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가지 않는다. 기껏해야 서울역이나 남산, 야구장 근처나 대공원, 주머니에 손을 넣고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사람들, 엉덩이를 긁으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 손을 잡고 의자에서 침묵하는 연인들, 그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돌아온다. 어느 날 서랍을 열었을 때 그를 바라보던 지폐의 얼굴 대신 빈 서랍 밑바닥에 누런 합판이 잘못 숨긴 거짓말처럼 드러난다. 그렇지만 그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는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굶어 죽다니. 그는 외출을 멈춘다. 그렇지만 꼭 더 이상 지폐가 없어서는 아니다. 사실을 말하면 그는 이제는 어떤 이유건 꼭 외출을 할 필요도 없으며 외출이라면 할 만큼 했다. 없어지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 일이라면 할 만큼 했다. 무엇에 대해서나 모른다고 싫다고 아마라고 대답하면서 이방인을 꿈꾸는 사람들, 완벽한 척하는 세상의 실추를 부재를 통해 증명해 보이려고 잠자는 사람들, 천재가 되어버린 박제들, 그는 수많은 그들조차 되지 못했다. 그가 부재한 사이 세상이 개가천선을 한 것도 아니고 그의 발밑에서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지도 않았으며 그는 그 사이 더 현명하게 사는 법을 터득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다. 게다가 그는 시간을 멈추면서 주인이 되어보려는 것도 아니었고 현명해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으며 증명할 것도 없었다. 어떻건 그는 살았다. 그동안 잠시 잘 살고 있음을 잊을 정도로 잘 살았을 뿐이다. 어느 날 그는 군악대의 북소리와 함께 일어난다. 잠시 죽은 척하고 있다가 4분 후면 다시 호들갑 떠는 북소리와 함께 그는 전화를 한다. 아무 용건도 없이. 그는 편지를 쓴다. 그는 찻잔을 씻고 책상을 정리하며 침대볼을 갈고 저 더운 대륙에 늙은 대령을 흉내내며 벽 밑에 늘어붙은 커피를 긁어낸다. 책상에 앉기 전에 그는 자동적으로 오디오의 버튼을 누른다. 푸른 기차. 그가 다시 들은 음악의 제목은 이렇다. 모든 음악을 듣는 이유가
늘 그렇듯이 이유 없이 어떤 음악이 있다. 처음 듣고 조금 좋아한다. 혹은 처음 들었을 때는 그다지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은 음악도 있다. 그리고 잊어버린다. 어쩌다 한 소절이 머릿속에서 돌아다닌다. 그리고 이 곡은 서서히 하루를 지내는데 꼭 필요한 것이 된다. 다른 곡, 다른 핑계에 매달리기 전 잠시 동안 푸른 기차는 그를 사랑한다. 그러니 어쩌란 말인가.